제육과 스미스 부인 이야기 위험한 환상의 파트너. 이 이야기는 FBI가 수사한 사건을 기초로 한 영상입니다. 반드시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며 최근 한국에서도 흉악한 범죄와 사이코패스에 의한 예전에 없었던 인간의 본성을 잃은 잔인한 범죄를 소개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또 어렴풋이 보고 들은 상상의 일들이 일어난다. 대부분 지능적이고 교묘한 의식적 범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숨겨진 욕구를 충족한다. 이들은 생생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이지만 비뚤어진 아이디어를 놀랄만한 형태로 만들어낸다. 의식적 범죄자는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낯선 사람을 납치하거나 강간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 변태적 성범죄자라도 사람이 아닌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유형도 있다. 생명이 없는 물건을 대상으로 환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범죄자 대부분은 여성의 의류나 소지품에 집착한다. 또 인형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은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우려할 만한지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1980년대의 대학병원에서 일어났다. 외과센터 밖 남성 라커룸에서 곱슬머리 아기 인형이 발견되었다. 인형은 흰색 줄에 매달려 있었고 목에는 교수 형식 올가미가 걸려 있었다. 인형은 체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다. 살갗은 불에 그을렸고 사타구니 주변에는 음모가 풀로 붙여져 있었다. 인형의 다리 사이는 잘려져 구멍이 나 있었는데 긴 연필이 그 안에 깊숙이 꽂혀 있었다. 손목은 등 뒤로 묶여 있었으며 입에는 파란색 화장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왼쪽 눈에는 긴 바늘 몇 개가 꽂혀 있었다. 왼쪽 가슴, 대략 심장이 있을 법한 부분은 절개된 후 검은 실로 깔끔하게 봉합되었다. 범인은 외과의 보조로 일하던 의예과 학생으로 밝혀졌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범죄는 아니었으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형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 환상이 충족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남자가 상하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만든 후 자신의 작품과 사랑에 빠져버린 신화 속 조각가의 이름 피그말리온을 딴 피그말리오즘과 관련이 있다. 어느 날 새벽 4시 30분 미국 루이지애나 교회 어느 마을의 지역 할인 잡화점에서 강도 경보가 울려 보안관 대리가 달려갔다. 침입자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놀라 뒷문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다. 침입자는 여자 마네킹을 바닥에 눕혀놓은 채 도망갔는데 금발 가발을 쓴 마네킹은 허리가 잘린 상태였다. 마네킹은 허리 위 상반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흰 장갑을 낀 왼손은 손목이 부러져 있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은 마네킹의 하반신에 입혀져 있던 밝은색 치마를 벗겨 놓았지만 마네킹의 스타킹과 속옷은 그대로 있었고 짙은 색 하이힐도 그대로 신겨져 있었다. 침입자가 신고 있던 뒤축 없는 신발과 검정색 가발이 마네킹의 머리 근처 바닥에 놓여 있었고 가게의 약국 코너에서 가져온 콘돔 상자가 뚜껑이 열린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앞서 살펴본 병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현장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만으로는 이 사람이 주변 이웃들에게 위협적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행동에 옮긴 또 다른 범죄자를 살펴보자. 이 사람은 무척 복잡하고 임기응변에 뛰어났으며 그가 선택한 피해자에게는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또 하나의 아주 특이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FBI 요원들은 이 사건을 만화 사건으로 이름을 붙여 조사를 했지만 조금도 웃을 만한 구석은 없다. 오히려 흥미롭지만 치밀한 범인의 시도에 두려움을 느낀다. 만화 사건은 1980년대 뉴잉글랜드의 별로 크지 않은 지역에 살던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어린아이의 어머니인 29세 이블린 스미스인데 그녀는 남편과 사이도 좋았으며 두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며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들의 속옷 브래지어 제조업체에서 일한다는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지옥과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전화를 건 남자는 회사에서 새로운 여성 속옷 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미스 부인에게 고객 만족 조사에 참가해달라며 제품의 내구성, 세탁 편리성, 편안함, 옷을 입었을 때의 매무새를 평가하는 설문에 답해주면 무료로 브래지어 6벌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무심코 자신의 브래지어 사이즈를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화를 불러온게 된 것이다. 보통의 가정주부나 여성이라면 제품 설문조사 한 번에 브래지어 6벌을 준다니 상당한 기쁨으로 응했을 것이다. 스미스 부인은 전화를 끊고 그 내용을 한동안 잊고 지냈다. 그리고 6주 정도 지난 다음 한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줄 브래지어를 가지고 있다며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인은 깜짝 놀라서 먼저 남편에게 물어봐야 하니 이틀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답했다.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스미스 부인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인은 왠지 불길한 예감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불길한 예감은 맞았고 남자는 본색을 드러냈다. 나중에 스미스 부인은 경찰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뭘 두려워하느냐고 했어요. 자기가 와서 젖꼭지라도 물어 뜯을 것 같냐고요. 스미스 부인은 충격을 받아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웃옷을 벗기에 아주 좋은 날씨군. 내가 당신 옷을 벗겨주면 어떨까? 스미스 부인은 다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2달 후 스미스 부인은 4컷짜리 조잡한 만화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림 속에는 자신과 닮은 여자가 여러 가지 성적인 수치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중 한 칸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묶여있는 여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브래지어 사이즈와 가슴을 뜻하는 여러 가지 비속어가 적혀 있었고 스미스 부인이 감금당하는 장면에서는 밥값을 해야 할 거라는 음흉한 말이 적혀 있었다. 다른 그림에서는 남자가 한 손으로는 여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브래지어를 찢고 있었다. 위협을 느낀 스미스 부인은 경찰을 찾아갔다. 다행히도 스미스 부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경찰은 집 전화기에 발신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전화가 어디서 걸려오는지 정확히 잡아내지는 못했다. 이름 모를 고문자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조금 전에 스미스 부인의 집 앞에 갈색 위장 경찰차가 주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때의 통화에서 범인은 최후 통첩까지 했다. 그는 스미스 부인에게 직접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부인은 나를 해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하는 그의 태도는 위협적이었어요. 라고 증언했다. 또 범인은 스미스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발적으로 나를 만나지 않겠다면 억지로라도 만나야겠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둘 다 즐겁지 못하겠지. 우리는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무력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 이제 범인은 브래지어 제품 설문조사에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며칠 후 2번째 봉투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폭력적인 만화가 들어있었다. 만화 속에는 강제로 그녀를 납치하여 성적 본디지를 한 다음 여러 가지 자세로 강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후 5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5달 후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 스미스 부인은 마침내 그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다. 만나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겠어. 형사들과 상의한 끝에 스미스 부인은 범인을 만나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약속된 장소에 형사 3명이 배치되었고 스미스 부인은 계획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 45분간 기다렸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범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미스 부인은 계획을 포기하고 형사들과 잠시 논의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늦게 전화가 걸려왔다. 범인은 공원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부인이 새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경찰이라는 사실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스미스 부인에게 브래지어 2장을 가방에 담아 소방서 건너편 빈 공터에 있는 구세군 의류 수집함에 넣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미스 부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범인을 잡을 함정을 팠다. 스미스 부인은 범인이 시킨 대로 의류 수집함에 브래지어를 넣었고 경찰들은 밤을 새워 다음날 아침까지 의류함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이 브래지어를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며 의류함으로 가보았지만 브래지어는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은 몰랐지만 의류 수집함 뒤쪽에 들창이 있었다. 범인은 밤사이 공터로 기어들어와 의류함 들창을 열고 스미스 부인의 브래지어 2장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다. 뛰는 경찰 위에 나르는 범인이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스미스 부인은 멀리 떨어진 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그녀가 의류함에 넣었던 브래지어 2장의 일부와 다른 브래지어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브래지어 컵에는 너의 단단한 유두를 빨고 싶어. 마음속으로 내 옷을 벗기는 게 너무 좋아. 다음에는 직접 해주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떤 부분은 정액 얼룩 때문에 색이 변해 있었다. 소포에 같이 들어있던 탐정 잡지 표지에는 한 남자가 어느 여자 뒤에 서서 여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여자의 브래지어가 가슴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다. 남자 그림에는 나, 여자 그림에는 이블린 스미스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또다시 길고 음흉한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최후의 협박 편지가 왔다. 가까운 주 소재의 홀리데이 인 모텔 표시가 찍힌 종이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위해 계획을 준비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으나 운이 좋은 줄 알아. 이블린,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지. 당신 남편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당신 손을 묶을 테이프도 준비하고 당신이 벌거벗은 채 묶인 모습을 찍을 폴로라이드 카메라도 준비했지. 내가 왜 당신을 놓아주는지 나도 모르겠군. 하지만 다음에는 놓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내 계획은 완벽했어. 내가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내 손에 달려있을 거야. 사실 지금도 당신은 내 손에 달려있지. 쪽지와 함께 폴로라이드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완전한 나체로 스키 마스크만 쓴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마침내 든든한 단서를 잡았다. 범인이 실제로 홀리데이 인 모텔에 묵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경찰은 모텔방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사진에 찍힌 실내 장식과 비교해 보았다. 결국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방을 찾았다. 모텔 기록에서 편지를 붙인 날 그 방에 누가 묵었는지 찾아내는 일은 간단했다. 용의자는 30대 초반의 사업가로 범죄 전과 기록이 없는 앤드류 존스턴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출장에서 돌아오는 존스턴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존스턴의 서류 가방에는 탐정 표지 100여 장이 든 3개짜리 바인더가 발견되었다. 다행히 사람을 해치지 전에 범인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사건은 FBI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과제를 남겼으며 이 사건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즉 30턴대 초반의 반듯한 사업가인 존스턴이 왜 그랬을까? 존스턴의 환상에서 나타나는 성도착 증세 혹은 성적 일탈 행동은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존스턴은 브래지어에 대한 패티시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건이 진행 동안 내내 브래지어에 강한 흥미를 보였고 브래지어를 수집했으며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위를 했다. 그는 또한 성적으로 여성의 가슴에 집착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는 환상에서 스미스 부인을 납치하고 밧줄에 묶어서 성적 가학증을 보일 것이다. 또 다른 이 사건의 특징이 있다. 범인은 스미스 부인에게 최소 하루에서 최대 5개월까지 예측할 수 없는 간격을 두고 전화를 건다는 흥미로운 행동을 한다.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범인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금방 거처를 옮겼거나 죽었거나 입원했거나 감옥에 들어갔거나 군대에 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시급한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다. 그러나 성범죄자는 결코 활동을 완전히 멈추는 법이 없다. 성범죄자는 결코 쉬지 않는다. 존스턴은 범죄에 창의적 생각을 상당히 쏟아붓는 전형적인 의식적 성범죄자다.
생각하는 범죄자들은 자기 범죄에 관해서라면 무척 명민한 학생이나 다름없다. 각각의 범죄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으며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들이 범죄를 학생처럼 공부하는데 시민들은 준비하고 있을까?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사는 한 특별한 표시 없는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속옷이나 개인 물품을 노리는 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몇 가지만 실천해도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 침입의 흔적을 규칙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속옷 등 사적인 물품이 사라졌다면 범인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웃이 있다면 기록하고 관찰을 합니다. 넷째, 불안한 느낌이 판단된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말합니다. 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관찰력과 선제 대응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감각이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시민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면 임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